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사상과 효라는 주제로 효 이외의 다른 전통 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중 효와 관련된 어휘들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250쪽을 보세요. 표 안에 있는 가와 나에 한국의 사상과 효를 주제로 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에는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 사상이 나와 있고 나에는 효와 관련된 사람과 효를 실천하는 행동과 관련된 어휘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에 있는 어휘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롭다는 이익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람들에게 좋은 곳으로 만든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에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 사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롭게 한다는 사상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 장기를 환자들에게 기증하려는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어를 볼까요? 두 번째 단어는 유교입니다. 유교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요? 유교는 공자가 체계화한 사상인 유학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공자는 인을 도덕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모두 선하다고 주장하며 인의 실천을 위해 의라고 하는 덕목을 더 만들었습니다. 유교는 동아시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조선은 중국 송나라 때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해석한 유학인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리학은 조선의 정치, 종교, 예술, 문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도의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죠. 불교의 방식대로 수행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덕목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한한 사랑이고 미움을 전혀 가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인도의 불교는 이후 중국과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는 깨닫기 위해 조용히 앉아서 복잡한 생각을 없애는 명상이 발달했습니다. 불교 역시 아시아 국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아시아 각국에서 아름답고 신성한 느낌의 불상과 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효입니다.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효는 세계 모든 곳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겠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과 옷, 집 등을 드리면서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도 효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효도의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인지 효경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는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머리카락에서 피부까지 손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입니다. 충은 국민이 임금이나 나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면서 위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한자어입니다. 조선시대에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효와 충이었습니다. 효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면 충은 효를 사회로 좀 더 크게 확장시킨 개념일 겁니다. 근대 이전 시기는 임금이 백성을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조선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이런 왕조 국가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임금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다면 국가가 계속 유지되기 힘들었겠죠? 효와 충을 매우 중시했던 덕분인지 조선은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조상숭배입니다. 조상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 등등 나와 관련된 가족 관계에서 돌아가신 어른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또 나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조상은 가족, 혈족, 민족 등의 공동체에서 죽은 전 세대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조상의 반대말은 후손입니다. 숭배는 훌륭하게 여겨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 등 종교적 대상을 높이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는 조상의 영혼을 높이 공경하고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상 숭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조상 숭배는 보통 제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향을 피워 조상의 영혼을 부르고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다시 절을 해서 보내드리는 의식을 제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제사 때 조상의 영혼이 실제로 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돌아가신 분들을 추억하고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만남의 기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은 좋은 무덤자리를 찾는 태도에서도 보입니다. 따뜻하고 좋은 땅에 조상의 무덤을 만들어 모셔야 한다는 의미겠죠. 마지막으로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곧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엄격한 질서와 순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어야 사회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교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윗사람과 아랫사람, 친구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서로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한 덕목이 있는데요. 이것을 오륜이라고 합니다. 오륜 중에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덕목이 장유유서인 거죠. 장유유서는 결국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을 현실에서 말할 때에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로 많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물건이 있으면 동생보다는 형이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장유유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의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와 효자, 효녀, 효부, 불효자가 나와 있네요. 이 어휘들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효도는 부모님을 정성껏 잘 모시는 일 또는 그런 도리를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부모님께도 사드리고 부모님의 몸이 건강하신지 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해드리는 것 모두 효도가 되겠죠? 또 우리가 배운 대화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효자는 효도를 하는 아들을 말하고 효녀는 효도를 하는 딸을 말합니다. 그리고 효부는 남편의 부모인 시부모를 정성껏 잘 모시는 며느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아들과 딸은 모두 불효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효녀입니까? 효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효부입니까? 모두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경하다입니다. 공경하다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을 받들어 모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이 흔했는데요. 요즘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이 많이 사라졌는지 선뜻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볼까요? 다음 단어는 수발하다입니다. 수발하다는 움직이는 것, 즉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이 든 사람 옆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면서 돌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대화에서 정희 씨는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온갖 수발을 마다하지 않는 효자, 효부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다입니다. 섬기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해서 받들어 모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상과 효라는 주제로 관련 어휘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의 대화 부분에 이미 나왔던 어휘들이 많았죠? 정리하는 김에 대화의 단어까지 함께 잘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표에 나와 있는 뜻과 예문을 읽고 가장 알맞은 표현을 가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표는 뜻, 표현, 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뜻 부분을 보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는 엄격한 차례와 질서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만 읽어도 대충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아시겠죠? 예를 보니까 내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형님에게 먼저 물을 마시라고 준다가 있습니다. 나도 정말 물이 마시고 싶지만 형이 윗사람이니까 형님에게 먼저 물을 마시라고 주는 것입니다. 가에서 어떤 표현이 잘 어울릴까요? 네, 바로 장유유서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장유유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빈칸도 가에서 한번 찾아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쓰셨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뜻 부분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보니까 김영수 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돈이나 물건 등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서서 국가나 사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말합니다. 김영수 씨는 어려운 이웃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겠죠? 이러한 마음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려는 정신이 들어있죠. 이러한 정신, 사상을 뭐라고 할까요? 가에서 찾으시면 홍익인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뜻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단어가 어울리는지 바로 생각나시죠? 그래도 예를 한번 읽어볼까요? 외출할 때 꼭 가는 곳을 밝혀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히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입장이나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은 늘 자식들 생각만 하시죠. 아무리 자식이 다 큰 어른이 됐어도 부모님 눈에는 늘 걱정거리입니다. 외출해서 연락도 없이 늦게 돌아오면 부모님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걱정하면서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외출할 때 어디에 갈 거고 몇 시쯤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표현에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네, 바로 효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부분을 볼까요? 네 번째 부분의 뜻에는 국민이 나라나 임금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충입니다. 예에는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운다가 있습니다. 전쟁터는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전쟁터는 언제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곳이지만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 즉 충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묻히는 곳이 국립묘지입니다. 또 그분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 충의 정신을 배우기 위한 기념일이 바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뜻에는 조상을 공경하고 받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5대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상 숭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제사라고 했었죠? 제사는 보통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머니 이렇게 4대를 모시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집에서는 더 많이 5대 조상님들까지 모신다고 하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조상 숭배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는 나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나에는 효와 관련된 표현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그럼 공부한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쓰셨나요? 그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그리 거창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그 시작이고 전부가 아닐까? 모두 효도라고 잘 쓰셨나요? 여기에서 거창하다는 일의 규모나 형태가 매우 크고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효도하는 방법이 그리 거창하지 않다는 것은 효도의 방법이 그렇게 크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볼까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김 씨는 시집도 안 가고 88세 노모의 머리를 날마다 감겨드리고 음식을 먹여드린다는데 정말 보기 드문 효녀인 것 같다. 여기에서 하반신은 사람의 몸에서 허리 아랫부분을 말합니다. 또 마비는 신경이나 근육의 이상으로 몸 전체나 일부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은 몸의 아랫부분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모는 늙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또 감기다와 먹이다 두 사동사가 있습니다. 감기다는 머리나 몸을 물로 씻게 하다라는 의미이고 먹이다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뱃속에 들여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기 드문에서 드물다는 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김 씨도 하반신 마비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자신도 거동이 힘든 환자지요. 스스로도 거동이 힘든데 88세의 어머니 머리를 매일 감겨드리고 음식을 먹여드린다니 정말 보기 드문 효녀인 동시에 의지도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3번.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지금까지 불효자였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부터라도 잘 보살펴드리고 모셔야겠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다.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는 효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 같네요. 자기 스스로를 부모님을 정성껏 잘 모시지 않는 자식, 즉 불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4번. 직장일 때문에 얼굴도 못 보는 아들보다 항상 곁에서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우리 며느리가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부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칭찬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낫다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질이나 수준 등의 정도에서 더 좋거나 앞서 있다를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바빠서 얼굴도 보기 힘든 아들보다 늘 가까이에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며느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점을 칭찬하면서 효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김영수는 직장도 그만두고 5년째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수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투병은 병을 고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병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 옆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며 돌보는 것을 수발이라고 했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수발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잘 쓰셨나요? 어렵지 않아서 모두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표현을 사용해서 한국의 사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가에서 배운 한국의 여러 가지 사상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물론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보기에는 어떤 점이 나와 있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장유유서 정신이 참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도 없고 연장자를 먼저 우대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윗사람을 공경하고 받드는 예의가 있으면 인간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노약자는 늙은 사람과 약한 사람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연장자는 서로 비교했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대하다는 특별히 잘 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장유유서의 정신을 인상적으로 느꼈군요. 장유유서는 역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두들 다 바쁘고 힘이 들어서인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을 보아도 가만히 앉아서 모르는 척하거나 자는 척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모두들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장유유서라는 아름다운 정신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장유유서의 정신을 흥미롭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사상이 기억에 남나요? 중국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와 어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